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뉴스가 많은 날, 신문이 꽉 찬 날입니다. 뉴스로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인데요. 일면 톱 기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들어서 21번째입니다. 수도권 갭 투자 끝. 3억대 집사도 전세 대출 회수한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기존 9억 이상에서 3억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더 조였죠. 돈 확보하기,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했고요. 주택담보대출로 집 사면 6개월 내 무조건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정했고요. 잠실, 삼성 등 서울의 일부 지역 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전 알고도 못 막았다. 뭔가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뭔가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뭔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사진은요, 이미 뭐 처참하게 폭파가 된 이 모습, 연락사무소 모습 싣고 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는 13일 이후, 지난 13일 이후 북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북한 폭약 설치 후 청와대에 직접 통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정원 그리고 북한 통정부 한 라인이 통한 듯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김여정 어제 담화를 하나 더 내놨는데 막말 가득합니다. 철면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청와대 그러자 무례한 어조로 폄훼하는 몰상식이다.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벌어진 내용이요.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북한 몰상식 감내 않겠다. 강경 선회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달래기 가능한 좋게 보려는 듯한 모양새 보였었는데 어제 청와대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서 강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개성 금강산에 군부대 배치 이런 내용도 밝혔죠. 서울 불바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도발 위협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실망스럽다. 어제 전직 통일장관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통일부 군 모두 강경합니다. 북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입장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비 후려치기.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깎고 있다는 거죠. 영세업체의 결제를 미루며 계약보다 낮은 단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분들 격리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거를 도움을 주신 분들, 민간 업체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원래 당초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깎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뭐 좀 뒤늦게 줬다는 얘기지만 앞서서는 좀 제때 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뭔가 기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고요. 오늘도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도 북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또 서울 불바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서울 불바다 얘기요. 2017년까지 나왔다가 몇 년 동안 없었는데 다시 북한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막말 준비팀입니다. 최근 10여일 사이 북한이 내놨던 숱한 담화 성명 입장문 막말로 가득, 독설로 가득, 험한 말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북한 내에서 따로 준비하는 팀들이 뭐 부서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있고요. 현금 부자만 유리한 거 아니냐. 어제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돌, 주먹 싸움. 원시시대 싸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요. 국경에서 이렇게 싸움을 벌였답니다. 돌과 주먹으로요. 이런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참으로 많은 내용. 그리고요. 어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요. 북한 쪽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담화 성명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내용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북한 개성 폭파음은 전주곡.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전주곡이니까 앞으로 더 있다는 거죠. 또 서울 불바다 위협을 내놨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으로 9.19 군사합의서 찢어버린 북한.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군대에 진입시키겠다고 이거 다 군사합의서 대놓고 위반을 한 거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 접경지역 군사활동 강화하고 있고요. GP 감시초소 복고, 훈련 재개 예고했습니다. 남북관계 군사합의 파기된 2000년 이전으로 후퇴 전망.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방부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실행에 옮기면 대가 치를 것이다. 8월 한미연합훈련 실시할 듯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서울 불바다 얘기한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노은평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남측을 향해서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 뒷감당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협박입니다. 협박. 불바다 만들 수 있으니까 각오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 아랫부분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 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뿌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또 막말이 들어갔네요. 여기도 입뿌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뿌리는 새 입에다 쓰는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이야기 그리고요 어제 북한 매체가요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묶어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북한 매체가 이제 공개된 영상이 저렇게 나옵니다. 폭파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전문가분들은 그런 분석도 내놓습니다. 저 정도 폭파력인데요 사실은 건물 하나를 폭파하기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는답니다. 힌트를요. 저 옆에 건물은요 개성공단 지원센터 건물인데 겉에 외벽이 다 무너졌어요. 창이 다 깨진 겁니다. 그 폭발의 충격으로요. 저런 영상까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개성공단에서 투자를 하셨던 많은 기업인 여러분, 우리 자산이 한 9천억 정도 된다는데 저 모습 보고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열철 시장님, 네. 뭐 북한 얘기 계속 해봐야 소용없고요. 이제는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그리고 통일부 그다음에 국방부 굉장히 강경한 입장 내놨습니다. 사실은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특사 파견 제안한 거를 대놓고 저렇게 얘기해서 비아냥 거렸다는 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난을 하는 담화까지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 이 상황
북한 아무도 강경 입장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청와대 소통수석이 얘기한 예. 것이나 또는 국방부 합참에 있는 작전부장이 얘기한 것이 제대로 된 대북 정책 또는 북한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감내하지 않고 만일 예.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국내적으로는 우리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잖아요. 예. 북한이 사실상 지금 저 정도의 이 병력을 투입을 하고 군사력을 투입을 예.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전주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군사 도발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합참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30개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일으킬 수 있는 예. 저강도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아무래도 외교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외교는 이제 한미를 아우르는 외교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예. 외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이도훈 평화교수본부장이 미국을 갔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아마 그 관련되는 분들을 만날 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이 정보 공유와 함께 긴밀한 예.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예.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제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대비가 있다라면 그건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청와대 반응 다룬 기사 참 많거든요. 여기 보겠습니다. 청와대 이틀 연속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여정 사리 분별 못하고 있다. 강력 경고했습니다. 사리 분별 못했다. 이것도 사실 완화된 표현이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요. 이 표현은요. 경고를 한 겁니다. 자, 무례하다. 기본 예의를 갖춰라. 더는 감내 안 한다.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최선을 다했는데 이 지경까지 화도 나고 좌절감. 북미 설득할 방법 잘 안 보인다. 통일부 대북전당 대응 아쉽다. 어제 이제 전직 통일부 장관들을 만나서 이런 어떤 한탄, 아쉬움, 이런 표현을 했다는 내용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청와대 반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청와대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내놨죠. 그리고 군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부터는요. 자,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국이 무언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뭔가 좀 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오늘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북한 계획된 수술에도 문 대통령 호소 통할 것이라 상황 오판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전에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청와대 김여정이 지난 4일 대남 비난 후에도 북한에 대한 비판 자제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6.15 담화 듣고 북폭파 예감, 정부 내에서 내용 미흡 지적이 나왔다. 뒤늦은 특사 카드,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들이 있어도 뭔가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다음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 여당 의원 김병기, 국정원 청와대에 희망 보고만 한 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것까지 이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혹시 정보당국이 너무 낙관적인 보고 위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알았을 텐데 나쁜 의미로 보면 이건 기망 아니냐.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에게 충분하지 못한 정보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상을 본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오판이 됐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여당 내에서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해도가 높다라고 보고 이런 현안이 발생하면 기자들이 자주 묻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이 질문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오판이 된 셈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판일 뿐만 아니라요. 결국에는 많은 지점에서 톤다운 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당장 지난번에 폭파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첫 번째 NSC 회의할 때 보면은 제가 그 명단을 봤어요. 7분인가 이렇게 모였던데 예. 다 반경 5km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인데 불구하고 예. 긴급 화상회의했다. 화상회의라는 거는 진짜 원격지에 있거나 아니면 예. 좀 사안이 시급하지 않을 때 예. 더 중대한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뭐 보니까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예, 장관 예. 다 청사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보면 예. 거기다 합참의장, 뭐 국정원장 이런 분들 다 모일 수 있는 것인데 예. 화상회의를 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안이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아까 이제 김병기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 10월부터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예. 그걸 또 톤다운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뭐 민주당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뭐 정부에 가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아니면 이런 급변하는 상황들이 선거 이후에 나오는 것은 예. 그 전에 인지했다 하더라도 예. 정무적인 판단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북한은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대북 사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예. 메시지를 냈었어요. 예.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정치권을 받아가지고 확대 예. 증폭시키지 않았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가장 최근에 이제 한 3일간의 그 길만 본다 하더라도요. 예. 청와대에서 야당과의 이제 극한 대립 관계를 만들면서 예. 이제 여당 측에서도 언급했던 게 뭐냐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을 6명 자기들이 선임하면서도 거기에 외통위랑 그다음에 국방위를 집어넣었어요. 예. 이제 그렇다면은 그 대책이라는 것도 어. 자 처음에 이런 거 뭐 김여정 얘기 나오니까 뭘 했냐면은 대북 전단을 지목해가지고 공격하고 첫째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확신하고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다음에 해법으로 하는 게 113명의 의원들이 이제 종전선언 결의안을 내자고 이제 종전선언 해요.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일 만에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책임 정치하겠다 했는데 오판들이 수두룩했어요. 예. 그러면 책임지고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그 권한을 내려놓든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책임지고 뭐 하겠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자, 김현철 실장 지금 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아주 그냥 강하게 지금 질타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낙관적 보고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역시 정치인답게 예. 충분히 비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저 보고가요. 예. 한두 번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정 이후에 예. 북한은 분명한 자기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올해 1월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예.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행사 그 기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안을 하잖아요.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할 수도 예. 있는 게 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단 한 번이라도 여기에 반응을 했나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개성공단이었어요. 물론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예.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인데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번 만나자고 어떤 형태로든지 좋으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심지어 북한은 NGO조차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걸 저기 청와대에 보고한들 예. 그게 무슨 결과로 나타나겠어요. 저기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 또 우리 군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예. 추적해 왔어요. 예.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더라도 막을 방법이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없었다는 거죠.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할 게 아니고 북한을 더 준엄하게 예. 꾸짖고 호통치고 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성규택 네네. 부위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는요. 종전선언 결의안 이거 추진하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 얘기도 강하게 이거 네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저는 아마 이 연락사무소 폭파 전과후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아마. 완전히 달라졌다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말로 하는 거하고 예.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 더구나 어찌 보면 연락사무소라는 게 이제 판문점 선언이나 그 군사 합의 판문점 선언의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그거를 폭파한다? 사실 말은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말을 하는 건 그렇다지만 이렇게까지 실행하는 거 이건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네요. 사실상 물론 개성공단 관리도 예. 있었지만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나중에 발전되면 저게 이제 외교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폭파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 뭐 온라인으로 했다. 그게 문제다. 요즘 시대에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마 화상회의. 그럼요. 화상회의 아니 뭐든지 간에 화상회의 더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국회에도 보면 예. 공무원들 계속 불러들어요. 무슨 회의할 때.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매일 국회 왔다 갔다 하고 일을 예.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화상회의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별로 이용 안 하죠. 왜냐하면 대면 보고하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갑질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어쨌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대면을 더 강조하는 시대에 예. 뭐 직접 하는 거냐 온라인 화상회의냐 저는 그건 관건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거기서 어떤 예. 대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지. 갑자기 얘기가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화상회의 아니라. 논쟁처럼 갔어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예.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 뭐가 민주당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이게 요즘 뭐에 그걸 예.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 대학 알겠습니다.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는 윤석 전 시대에 최고께 저 오프라인으로 발언 꼭 짧게 회의를 해야 드릴게요. 된다라는 게 예. 저는 아마 좀 너무 좀 이 그대로의 네. 말씀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요. 박근혜 예. 대통령입니다. 대면 보고 꼭 필요한가요?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를 가는 거잖아요. 아니 회의, 지금 회의. 북한이 건물을 터뜨렸는데 이것보다 더 대면 보고 해야 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한 게 아니라 그 전이 화상회의를 왜 화상회의는 이제 그 했냐라고 전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화상회의야 아니면 그 직접 해야 된다는 아. 거에서 그거를 강조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북한이 어렵다는 군사적 거예요. 도발을 하겠다 예고한 상황에서 그것보다 화상행위 말고 지 대면 보고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두 분-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그 화상회의를 놓고 뭔가 상황의 위급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냐. 아니 통상 화상회의는 그렇게 급할 때 하라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지금 이런 예전에 약간 박근혜 대통령 왜 다툼이에요. 민주당이 비판했습니까? 대면 보고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만은 저게 불통의 상징이다 박근혜 이랬잖아요. 대통령 같은 거의 어찌 보면 예. 대면 보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이거는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 같은 거 저는 온라인은 더 권유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급하면 온라인으로 해야죠.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갑자기 이 논쟁 주제가 화상회의의 적합성을 놓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부수적인 문제 같고요. 아무튼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요.